삼국지 인물 어디까지 아세요? 동탁부터 여포까지 삼국지 후한의 인물들. 공손찬. 잔은 백규로 북해 태수이며 요서군 영지현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공손찬은 외모가 단정하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태수라는 지방관리는 공손찬을 뛰어난 인재로 여겨서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고 당대 제1의 학자이며 강직하기로 소문난 노식에게 보내 공부하게 했습니다. 공손찬은 젊은 시절 장인 유태수가 법을 어기자 직접 수레를 몰며 고된 일을 도맡아 하였는데 이런 공손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의 의로움을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공손찬은 당시 변방을 어지럽히던 선비족을 물리쳐서 지켰는데 많은 이민족과 도적들을 진압하고 요서군의 속국들을 공격해 이들을 무찌른 후에 조정으로부터 중랑장이라는 높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직이 높아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점차 거만해지고 성격이 포악해져서 주변의 세력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온화하고 신의가 있는 유우를 유주목으로 봉하여 변방의 이민족들과 화친을 도모했으나 공손찬은 유우에게 역모를 꾀한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입니다. 그 후 공손찬은 더욱 교만해져 원소와 맞서게 되었는데 신하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성벽만 높여 방어하다 원소의 땅굴 작전에 패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공손찬은 매우 경솔하고 오만하여 사람들의 잘못은 기억하지만 장점은 잊어버려서 수많은 관리와 백성들이 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성격이 거칠고 포악해 주변 세력과 동화할 수 없었으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비마저 의심해 떠보는 치졸함을 보였고 이민족과의 전투에서도 무조건 무력을 앞세워 처참하게 말살했으며 화친을 거부했습니다. 공용. 자는 문거로 후한의 대신으로 노국 곡부연 사람인데 공자의 후손으로 일찍이 북해 태수를 지냈기 때문에 당시 공북해라고도 불렸으며 그 후에 태중태두가 되었습니다. 208년 조조가 남쪽으로 유표손권 등을 공격하려 하자 공용은 조조에게 그만둘 것을 권했으나 조조는 거절했고 이에 공용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어질지 못한 것이 어진 것을 치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조의 귀에 들어가 크게 노한 조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곽사. 자는 맹덕으로 동탁의 부장이었으며 태원군 양곡현 사람인데 동탁이 죽은 후 왕윤과 여포에 의해 위기에 몰리자 이각과 함께 장안을 공격하여 정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갖은 횡포를 일삼아 태위로 있던 양표가 이간책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려 하는데 아내의 투기로 인하여 이각과 암투를 벌입니다. 나중에 조조군이 나타나서 장안을 장악하자 산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지만 오습이 곽사를 죽여 조조에게 바치게 됩니다. 관로. 자는 공명으로 평원군 사람이며 못생긴 데다 술을 좋아했으며 행동이 거칠었으나 주역과 수학에 능통하고 관상을 잘 볼 줄 알았습니다. 조조가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태사로 임명하려 했으나 극구 사양했는데 어려서부터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해 밤에 잠을 안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관로는 말솜씨가 뛰어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거침이 없었으며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아 노숙 하후연 부상의 죽음과 허도의 큰 화재도 예언했습니다. 노식. 자는 자간으로 후한의 대신으로 탁군 탁현 사람인데 유비와 공손찬의 스승이며 후한 말에 중랑장에 임명되어 황건적 토벌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진이 십상시를 제거하려 할 때 원소의 부대와 함께 십상시를 토벌하고 하태을 구해냈으나 동탁이 수도를 점령해 소재를 내쫓고 진료왕을 황제로 올리려 하자 이를 반대하다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고향에 돌아와 숨어 살다 원소의 부름을 받고 원소의 군사를 지냅니다. 토겸. 자는 공조로 후한말의 지방제후로 단양현 사람인데 조조의 아버지 조숭이 난을 피해 자신의 영토를 지나게 되었을 때 황건적 출신인 부하장계를 시켜서 조숭을 호위하게 합니다. 그러나 장계는 조숭의 재물을 탐내어 조숭의 가족과 일행 40여 명을 몰살했는데 조조가 원수를 갚겠다며 대군을 동원하여 그의 영토인 서주로 쳐들어오자 도겸은 크게 놀라 단양으로 달아났습니다. 도겸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유비에게 서주목을 맡아줄 것을 청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승. 헌제의 장인이며 영제의 어머니 인동 태후의 조카인데 195년 헌제가 장안에서 낙양으로 돌아올 때 군사를 이끌고 호송한 공로로 후에 거기 장군에 임명되었으며 열후에 봉해졌습니다.
199년에 헌제의 비밀 편지를 전해받고 왕자복, 충칩 오자란 등과 함께 조조를 죽이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그를 포함한 일가족 모두 참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타. 자는 중형으로 농서군 임조연 사람인데 재능과 용맹을 두루 갖추었으며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고 화살통을 좌우에 메고 말을 달리면서 양쪽 어느 팔을 사용하든지 화살을 쏠 수 있을 정도로 무예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오랑캐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중랑장 장원을 시켜 오랑캐를 토벌하게 했는데 장원을 따라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공으로 낭중에 임명되어 비단 9,000피를 하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탁은 하사품으로 받은 비단 9,000피를 모두 부하 장병들과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훗날 행실로 보아 청렴하게 비치도록 꾸민 것이거나 부하들이 충성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략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 후 동탁은 낮은 관직을 받아 외직에 머물면서 서쪽의 오랑캐들과 100여 차례나 싸워서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18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동탁을 병주자사 겸 하동태수로 임명하고 중랑장으로 승진시켜 황건적을 토벌하라는 임무를 내렸으나 패배하여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후 한수 등의 오랑캐가 양주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오랑캐 토벌의 경험이 많은 동탁을 다시 중랑장으로 봉하여 오랑캐들을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동탁은 오랑캐를 섬멸하여 전장군에 올랐으며 189년 영제에 처남이자 백정 출신의 대장군 하진이 동탁을 낙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환관들의 세력이 막강해 아나무인으로 날뛰는 모습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자 동탁을 끌어들여 그들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지만 하진의 계획은 곧 탄로나고 오히려 환관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진의 병력은 동탁에게로 넘어갔는데 병권이 세워지자 동탁은 반기를 들고 여포를 꿰어서 정원을 죽이고 자신이 수도의 전 병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동탁은 포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이유 없이 백성들을 학살하는 등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데 이런 행동은 민중의 공포 심리를 이용해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세력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동탁은 차츰 더욱 악랄한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술자리에서 사람들의 귀를 자르고 눈알을 뽑았으며 솥에 넣어 삶는 등 갈수록 수법은 잔인해져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동탁은 왕윤이 꾸민 초선의 연한계에 걸려들어 양아들 여포의 손에 죽임을 당했는데 동탁이 죽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제후들이 목표를 잃고 각자의 세력을 바탕으로 서로 싸워 한나라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등. 자는 수성이고 서량태수로 복파장군 마원의 후손이며 우부풍 무릉 사람인데 장안이 동탁의 손에 들어가자 병사를 이끌고 올라왔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조조의 횡포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다가 동승과 조조를 죽이는데 함께하기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적벽대전 후에 남방 정벌의 계획을 갖고 있던 조조는 후의 교란이 염려되어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때 순유가 계책을 내어 마등을 허도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등은 기회를 보아 조조를 치려고 했으나 사전에 탈로나 부자가 함께 죽임을 당했고 형의 아들인 마대만이 목숨을 부지해 서량으로 도망쳤습니다. 역사서에는 마등이 반동탁군에 참여한 것이라든지 동승과 결탁하여 조조를 죽일 것을 모의한 일은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런 내용은 허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마휘. 자는 덕조로 양책현 사람인데 유비가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 만난 인물로 흔히 수경선생으로 불렸고 유비에게 와룡과 봉추 중에 한 사람만 얻어도 큰일을 이룰 것이라며 그들을 추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비는 사마휘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그 중에서 와룡인 제갈량을 얻어 왕업을 이룰 수 있었는데 사마휘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해 세속을 떠나 살았습니다. 신배. 자는 정남으로 원소의 모사이며 위군 사람인데 199년 원소가 조조를 토벌하려 하자 곽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원소는 신배와 봉기를 통군으로 삼아 여양으로 진군했고 202년에 원소가 죽자 그의 아들인 원담과 원상이 권력 싸움을 했는데 신배와 봉기는 원상을 받들어 원담을 공격했습니다. 204년 조조가 원상을 공격하자 원상은 신배에게 업성을 지키도록 했는데 조카 심영은 성문을 열고 조조에게 항복했으나 신배는 죽기로 싸웠지만 서왕에게 사로잡히고 조조의 항복 권유를 거절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포. 자는 봉선으로 오원군 구원현 출생인데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으며 병주 자사인 정원을 따라 낙양으로 가서 동탁과 싸우던 중 동탁이 뇌물과 적토마를 주며 끄자 양아버지 정원을 죽이고 동탁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포는 동탁의 양아들이 되어 동탁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얼마 뒤에 동탁과 초선과의 관계에 얽혀 왕윤과 결탁한 뒤 동탁을 살해했습니다. 고지어 동탁의 부장이었던 이각의 공격을 받고 장안을 빠져나와 원술에게 피신했다가 다시 원소에게로 옮겨갔으나 원소가 죽이려 하자 진류의 장막에게로 도망했으며 원주목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조와의 싸움에서 밀려나 유비에게 몸을 의탁했으며 그 후 원술을 공격해 합의성을 점령했는데 얼마 후 원술과 결탁해 유비를 공격하지만 조조의 공격을 받아 사로잡히고 목숨을 구걸하다 결국 처형됩니다. 여포는 삼국지연의의 초반을 장식하는 군웅으로 나오는데 뛰어난 무예 실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줏대 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주인을 바꾼 인물로 많은 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여포는 산의 대장부로서 지켜야 할 신의가 없었으므로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고 싸움터에 나갈 때 적토마라는 명마를 타고 다녔는데 붉은 털의 적토마는 빠르기가 바람 같았다고 합니다. 예형. 자는 정평으로 한말의 명사이며 제사이자 문장가였는데 성격이 강직했으며 성품이 고다 조조 앞에서도 거침없이 조조의 부하들을 비난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조조가 크게 잔치를 열어 예형에게 북잡이를 시켜 모욕하려 했으나 예형은 오히려 발가벗고 북을 쳐서 조조를 비웃었습니다. 굴욕을 당한 조조는 크게 화가 났으나 자신이 예형을 죽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 예형을 형주의 사신으로 보내 유표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형은 유표에게도 말을 서슴지 않았는데 유표는 기분이 상했으나 자신에게 예형을 보낸 조조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예형을 다시 강하태수 황조에게 보냈고 황조 앞에서도 말을 심하게 해서 황조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왕인. 자는 자사이며 동한말의 중신으로 태연군 기현 사람인데 헌제 때 태복사도 벼슬을 지냈고 항상 나라시를 걱정하다 자신의 집에 있던 가기초선을 이용해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놓는 연환계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동탁과 여포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결국 동탁은 여포의 손에 죽임을 당했는데 동탁이 죽자 이각 곽사 등이 장안을 차지하였습니다. 여포가 그에게 달아날 것을 권했으나 따르지 않다 일가족과 함께 참수당했는데 사서에는 왕윤이 미인계를 사용하여 동탁을 죽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담. 자는 현사이며 연암군 여양현 사람으로 원소의 맏아들인데 청주 자사로 있을 당시 유비가 서주에서 패하여 혼자 몸으로 의지해 오자 유비를 평소부터 흠모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버지 원소가 죽자 후계자 자리를 놓고 아우인 원상과 싸우다 지쳐 조조에게 항복했는데 조조가 원상을 물리치자 원상의 부하들이 원담에게로 들어오고 군사가 늘자 원담은 다시 조조를 공격했습니다. 화가 난 조조는 대군을 이끌어 원담을 공격했고 크게 패한 원담은 다시 조조에게 투항하려 하나 조조는 그에게 여러 번 당한 터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원담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소. 자는 본초로 연암군 여양현 출신인데 4대에 걸쳐 상공의 지위에 오른 명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잘생긴 데다 예의가 깍듯하여 사람들 모두 원소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호한말 군웅의 한 사람으로 영제가 죽자 대장군하진의 명을 받아 조조와 힘을 합해 강력한 군대를 형성했고 동탁을 불러들여 환관들을 몰아내고자 대장군하진과 뜻을 모았으나 발각되어 하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소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환관 2천여 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동탁은 황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낙양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장악했으나 동탁의 횡포가 심해지자 원소는 동탁 토벌군의 맹주가 되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한편 처음에는 원소와 뜻을 함께했던 조조는 허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조조와 원소는 화북을 놓고 서로 견제하다 200년 관도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원소가 크게 져서 물러났습니다. 이 관도 전투를 두고 원소와 조조를 자주 비교하게 되는데 조조는 천하를 얻기 위하여 작은 것은 버릴 줄 알았으나 원소는 뜻은 컸으나 사람을 쓸 줄 몰랐습니다. 원소는 겉으로는 관대하고 아량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질투심이 강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우습게 보았는데 특히 처자식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원소의 부인이자 원상의 어머니 유씨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원소가 총애하던 첩들을 참혹하게 죽였고
아들인 원상과 원담은 후계자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다 둘 다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원소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도 다스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나라도 망치게 된 것입니다. 원술. 자는 공로이며 연암군 여양현 사람으로 당대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동탁이 황제를 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자 이에 반대하다 후한이 두려워 남양으로 도망해 손견과 손잡고 동탁군을 격파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름을 떨쳤으나 얼마 후에 공손찬과 등을 지고 형주의 유표와도 대립했는데 원술이 손책이 맡긴 옥새를 손에 넣은 데다 날로 세력을 확장하자 조조 등 여러 세력이 원술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계속된 전투에서 원술은 원소와 조조에게 크게 패하여 양주로 근거지를 옮기는데 197년 수춘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등 악한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원술은 여포와 조조에게 잇따라 패한 뒤 2년도 채 못되어 세력이 다하여 옥새를 원소에게 맡기고 원소의 아들인 원담에게 의탁하려고 했으나 유비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6.2. 형주자사 유표의 장남인데 계모인 채씨가 자기를 죽이려 하자 외지로 나가 강하태수를 맡았는데 208년에 유표가 죽자 차남인 유종이 뒤를 계승하고 조조에게 투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유기는 유비와 손잡고 하고에 주둔하여 조조에게 맞섰고 적벽에서 크게 전투를 벌인 후 유비는 유기를 형주 자사로 삼았는데 얼마 안 가서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장. 자는 계옥이며 강하군 경릉현 사람으로 입주 자사를 지냈는데 아버지 유원의 뒤를 이어 입주 자사가 되었으나 몸이 약하고 무능했습니다. 이에 신하인 법정과 장송 맹달이 유장을 믿지 못해 유비에게 입주를 넘겨줄 계책을 마련하는데 211년 유장은 유비를 서천으로 맞이하여 장로를 공격하게 했으나 유비를 돕지 않았습니다. 214년에 유비가 성도를 포위해 겁을 주자 유장은 놀라 성도를 유비에게 넘기고 진위 장군이라는 벼슬만 받은 채 공안으로 갔고 손권이 유비로부터 형주를 빼앗은 뒤 입주 자사를 지냈으나 오래지 않아 병으로 죽었습니다. 유종. 형주 자사 유표의 차남으로 후처 채씨의 소생인데 아버지 유표가 죽자 채 부인과 채모에 의해 14살의 나이에 후계자가 됩니다. 조조의 감원에 소가 형주를 넘겨주고 청주자사에 임명되었으나 조조는 부하인 우금을 시켜서 청주로 내려가는 유종과 채 부인을 죽였습니다. 유표. 자는 경승이며 산양군 고평현 사람으로 전한 경제의 아들인데 형주 자사를 지냈으며 손견이 전국 옥새를 얻어 돌아갈 때 길을 끊고 격전을 벌여 장강을 사이에 두고 오나라와 내내 원수가 되었습니다.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고 의지해 왔을 때 급진하게 보호하고 자신이 죽은 후에 이를 부탁했으나 조조가 북방을 정벌하고 형주로 쳐들어올 무렵 유표가 병들어 죽자 부인 채씨 일족이 유종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해 9월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했다가 멸족을 당했으며 장남인 유기는 유비의 보호를 받았으나 병약하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가. 자는 치연이며 북지연 사람으로 동탁의 부하 장수였는데 동탁이 죽은 후 곽사와 함께 남은 병사들을 모아 반격할 때 여포와 직접 싸우면 불리할 것을 알고 치다 도망가는 전법으로 여포를 괴롭혔습니다. 궁을 장악한 후에 황제를 협박해 사도 왕인을 죽이고 조정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두 사람의 행포를 보다 못한 양표와 주전이 이간책을 꾸며 곽사와 서로 싸우도록 했습니다. 둘은 서로 싸우다 지쳤고 이때 조조의 대군이 나타나자 제대로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패하여 달아났고 그 후 농림당 강도가 되었는데 198년 같은 당에 있던 단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가. 거롭군 출신으로 태평도의 창시자이자 황건적의 난의 지도자였는데 장각은 본래 학문에 열중하여 벼슬길에 오르려 했었으나 관리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산에서 약초를 캐며 근근히 연명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을 남아 선인이라고 밝힌 후에 장각을 어느 동굴로 데려가 태평요술이라는 책을 건네주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만약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장각은 태평요술을 밤낮으로 읽고 깨쳐 마침내 도수를 익히고 신통력을 갖게 되었는데 마침 각지에서 돌림병이 유행하자 장각은 부적을 태워서 섞은 물로 그들을 치료해 주고 민심을 크게 얻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장각은 이들을 모아 태평도라는 종교 집단을 조직했는데
푸른 하늘이 무너지고 누런 하늘이 오니 갑자년에 천하가 대길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환관인 봉서와 내통하여 역모를 꾸몄으나 제자의 밀고로 역모가 들통나자 즉시 군사를 일으키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모두 모아 머리에 누런 띠를 두르게 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장각은 스스로를 천공 장군이라 불렀으며 두 동생과 함께 농민을 이끌었는데 장각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일어난 황건적들은 지방의 관가를 불태우고 습격하였으며 감옥을 열어서 죄수들을 석방했습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황건적들의 기세가 강성해지자 하진은 의병을 모집해 황건적을 토벌하도록 주청했으며 이에 따라 각지의 토호 세력들은 황건적을 토벌한다는 명분 아래 저마다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황건적들은 이에 맞서 9개월 이상을 완강하게 버텼으나 장각이 병으로 죽고 그 동생인 장량과 장보도 전투에서 죽어 황건적은 급격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황건적의 주력 부대는 실패했음에도 나머지 잔당들은 그 후로도 약 20여 년 동안 전투를 계속하였는데 이는 곧 후한의 멸망을 재촉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습니다. 장로. 자는 공기이며 패국 풍현 사람으로 오두미도의 교주인데 한중 지역을 지배하면서 나름의 교류와 조직을 갖추어 도교적 종교 집단인 오두미도를 이끌었습니다. 장로의 할아버지 장릉은 본래 한나라 태학의 학생이었으나 서천, 즉 익주 지방의 항령산에서 주술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종교 집단을 조직했습니다. 그가 신도 한 명당 쌀 5말씩을 기부받았다 하여 그의 종교 집단을 미적 혹은 오두미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장릉의 아들인 장영이 아버지가 이룩한 종교 집단을 이끌었는데 장영의 아들 장로 때에 와서 보다 확고한 기반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장로는 정치력과 리더십이 뛰어난 종교 지도자였는데 익주 자사 유원 밑에서 도기사마라는 벼슬을 지내다 유원이 죽은 후에는 자립해 독자적인 세력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넓은 지역은 아니었으나 한중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후들도 감히 장로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15년에 조조의 공격을 받고는 항복하고 도망했는데 그 와중에도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에 문 위에 이것은 국가의 것이다 라고 써서 굳게 봉인해 두었습니다. 조조는 이런 장로의 자세를 높이 사서 진남 장군에 임명하였으며 그의 5명의 자식도 모두 제후로 봉하고 딸은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장로는 스스로를 사군이라 칭하고 오두미도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귀졸, 신앙심이 두터운 신자는 제주라 했으며 신자를 많이 거느린 제주는 치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한중 지역의 여러 곳에 28개의 오두미도 사원을 세웠고 제주들은 도로 각 곳마다 의사라는 무료 숙박소 겸 소규모 사원을 세웠으며 여행자들에게 쌀과 고기를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오두미도는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봄과 여름에는 살생과 술 마시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장로가 조조에게 항복하자 오두미도 신자들은 점차 다른 지방까지 포교 활동을 넓혀 나갔으며 오두미도는 세월이 흘러 천사도 또는 정일교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장마. 자는 맹탁이며 동평군 수장현 사람으로 진유태수를 지냈는데 원소와 조조의 친구이며 190년 1월 동탁 토벌군의 제6진으로 참전했습니다. 194년 조조가 도겸을 공격할 때 진궁의 꼬임에 넘어가 여포와 손을 잡고 조조를 배반했는데 연주 복양을 손에 넣지만 조조의 반격에 패해 유비휘하로 들어가 원술에게 구원을 청하러 가는 도중 부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저수. 후한 시대 광평현 사람으로 원소의 모사인데 일찍이 원소에게 헌제를 맞아 도읍을 업군으로 옮길 것을 권했으나 원소가 따르지 않아서 조조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205년 원소가 여양으로 진군할 때의 저수는 가산을 다 털어서 그를 따라 출정했는데 원소가 조조와 대결하려 하자 반대했다가 원소의 노여움을 사서 진중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때 천문을 보아 적의 야습을 미리 알고 원소에게 대책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결국 원소의 부대가 크게 패하여 달아나던 중 조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조조가 예를 다하여 대접했으나 완강히 거부했으며 군영에서 말을 훔쳐 원소에게 돌아가려다가 끝내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풍. 자는 원호로 원소의 모사 중 가장 뛰어난 인재였는데 원소에게 조조가 소패의 유비를 치는 틈을 타서 조조의 후방을 공격할 것을 간언했으나 원소는 막내 아들이 옴을 앓는다며 출정을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전풍은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친 것에 화가 나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
우연한 기회는 얻기도 힘든데 어린 아이의 병으로 기회를 잃고 마는구나. 라며 원소의 무능함과 자신의 뜻이 어긋남을 한탄했습니다. 199년에 원소가 여양을 공격하려 할 때 조조의 군대가 강하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말렸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후 원소가 관도에서 패하여 돌아올 때 모사봉기가 전풍을 모함해 원소는 전풍을 죽였습니다. 진궁. 자는 공대이며 동군 사람으로 여포의 모사인데 초군 중모혈령으로 있을 때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조조를 구해서 같이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도망 중에 조조가 아버지의 친구인 여백사를 오해하여 그 일가를 모두 죽이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 여백사마저 죽이는 것을 보는데 조조는 여백사를 죽인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게 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진궁은 이러한 조조의 비정함에 실망해 그의 곁을 떠났고 그 후에 여포의 모사가 되어 여러 계책을 내놓지만 번번이 여포의 우둔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조군을 성 안팎에서 치려고 했을 때에도 여포의 차로 인하여 계획이 어긋나고 말았는데 198년 결국 합의성은 무너지고 여포와 진궁은 조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조조가 지난날 어려울 때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어찌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라고 한탄하자 진궁은 여포가 나의 말을 따랐더라면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조조가 진궁의 재주와 신의가 아까워서 죽이기를 망설이자 진궁은 스스로 형장으로 가며 끝까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진림. 자는 공장이며 광릉현 사람으로 주부 벼슬에 있었는데 건한 칠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문장가였고 하진이 제후들을 불러 환관을 죽여 없애고자 했을 때 이것에 반대했습니다. 그 후에 기주의 피난에 있다 원소의 부름을 받고 조조를 치는 경문을 작성했는데 매우 신랄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역적 조조는 태생부터 간적이다. 그의 할아비 중상시 조등은 재관과 서왕 등 포악한 한권놈들과 한통속이었고 극악무도한 짓을 일삼아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나라를 망친 대악당이었다. 또한 그의 아비 조숭은 본래 거렁뱅이로 문전거식을 하다가 환관놈의 양자가 되어 돈으로 관직을 사고 금은보화를 수레에 싣고 권문세가의 뒷문으로 뇌물을 바쳐 삼공의 지위까지도 도적질한 놈이다. 이런 진림의 경무는 조조의 심기를 어지럽혔으나 조조가 기주를 점령하고 진림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의 재주를 아껴 죄를 면해주고 종사로 삼았습니다. 채웅. 호안의 문신으로 진륙은 어현 사람인데 의량직에 있으면서 십상시들의 행패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려 나라시를 바로잡으려다 모함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그가 백성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것을 이용하려고 자기 편으로 불러들여 등용했습니다. 동탁이 여포의 손에 의하여 죽자 채용은 동탁이 한 짓은 벌을 받아 마땅하나 자신을 아껴주었다고 시체를 안고 통곡했는데 이를 알게 된 사도 왕유는 화를 내며 주위의 만리에도 불구하고 채용의 목을 베었습니다. 초선. 사도 왕윤의 집 노래와 춤으로 시중드는 여종인 가기로 절세 미인이었는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으며 춤과 노래에 뛰어났습니다. 동탁의 횡포가 심하여 나라가 어지럽고 한 황실이 위태롭자 왕유는 초선의 미모를 이용해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여포가 동탁을 죽인 후에 첩으로 삼았으나 조조가 여포를 사로잡아 죽이고 초선을 허도로 보냈는데 초선은 삼국지연의에만 나오는 가상인물입니다. 하진. 자는 수고이며 하황후의 이복 오빠로 남양군 완현 사람인데 백정 출신이지만 하황후의 도움으로 관직을 받았으며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후에 대장군까지 지냈습니다. 189년 영제가 죽자 황후는 자신의 아들 변을 소재로 세웠는데 하진은 그 기세로 환관들을 몰아내려 하였으나 하황후가 말려서 중지했습니다. 영제가 죽고 십상시의 횡포가 심해지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진은 지방의 장수들을 낙양으로 불러들였으나 동탁의 무리가 도성 밖에 가까워지자 다급해진 십상시의 흉기에 걸려 궁중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수. 자는 문약이며 후한말의 장군으로 금성군 사람인데 194년에 마든과 함께 이각, 곽사를 공격했으나 패하고 양주로 후퇴하여 한 부분을 다스렸습니다. 211년 마초와 손잡고 군사를 일으켜 조조에게 반기를 들고 동관 이남 등에서 싸웠는데 이때 조조는 반간계를 써서 마초가 한수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수는 아무리 죄가 없음을 호소해도 의심이 더해지자 할 수 없이 부장 양추 등과 함께 조조에게 투항하기로 했는데
마초가 이 사실을 알고 한수의 왼손을 잘랐습니다. 다행히 부하 장수들이 한수를 구해 조조에게 달아났는데 조조는 한수를 서량으로 봉했으나 후에 말단 장수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허소. 자는 자장으로 연암군 평야현 사람인데 사촌 영어정과 함께 사람에 대한 평가와 비평을 잘하고 인물의 됨됨이를 잘 알아본다고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조조가 젊었을 때 원소와 허소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조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소라고 묻자 허소는 영웅은 영웅이 돼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질시를 받는 간웅이 될 걸세라고 했습니다. 허요. 자는 자원이며 패국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조조와 친구였으나 젊은 시절 조조가 동탁을 거짓이라도 돕는 것에 실망하여 원소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유는 원소의 모사로 있으면서 그를 도왔는데 199년에 원소가 조조를 토벌하려 하자 적극 찬성했습니다. 다음 해에 원소와 조조가 관도에서 싸울 때 허유가 원소에게 군사를 나누어 허도를 공격해 양쪽에서 칠 것을 건의했으나 원소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꾸짖었습니다. 허유는 분해 조조에게 원소군의 양곡을 쌓아둔 오소를 습격하는 계책을 바쳤고 조조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204년 조조가 원상을 물리치고 업성을 포위하자 허유는 조조에게 물을 이용하여 적을 치는 계책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계략으로 성이 함락되자 오만해진 허유는 조조에게조차 예의를 차리지 않고 농담도 쉽게 했는데 허저에게 말을 함부로 해 입씨름으로 번지고 결국 분노한 허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웅. 동탁 휘하의 용장이었으며 효기 교의 도독을 지냈는데 관서 사람으로서 키가 무려 9척이나 되고 용맹하여 감히 누구도 그와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190년 제후 연합군이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공격할 때 포신의 동생인 포충을 베고 원술의 장수 유섭과 한복의 장수 반봉을 연이어 죽였습니다. 이때 관우가 크게 고함을 지르며 달려나가 단칼에 화웅의 목을 빼니 이로 인해 관우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화타. 자는 원화이며 패국 초연 사람으로 역사상 최고의 외과 의사이며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학식을 갖추었는데 의술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을 정도로 뛰어나 약과 뜸과 치매 능에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습니다. 오나라의 주태가 심한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을 치료해 살렸으며 형주에서 관우가 화살을 맞아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치료해준 일도 있습니다. 조조가 죽기 전에 두통으로 매우 고생한 일이 있었는데 화타는 병을 고치려면 머리를 갈라 수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조조의 노여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화타는 여러 가지 약을 쓸 뿐만 아니라 뼈를 긁어내고 배를 가르며 심지어 머리를 절개하는 수술까지 하여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화타의 손을 거치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화타의 의술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는데 뛰어난 의술을 지닌 화타가 남긴 청랑서라는 책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화타가 조조에게 미움을 사서 옥에 갇혔을 때 한 옥지기가 갖은 고문으로 죽어가는 화타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에게 고마움을 느낀 화타는 자신이 일생 동안 기록한 의술의 비법이 담겨있는 책을 옥지기에게 넘겨주었는데 이 책이 바로 청랑서입니다. 옥지기는 화타가 죽자 그 청랑서를 들고 고향으로 갔고 옥지기는 화타의 의술이 담긴 책으로 공부하여 최고의 명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옥지기는 의술 공부를 하려고 책을 찾았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내에게 물어보니 화타의 의술이 적힌 청랑서를 태워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지기가 크게 놀라며 왜 태웠냐고 하자 아내는 그 책으로 의술을 익혀봤자 화타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태워버렸어요.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의술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청랑서는 세상에 전해지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황보숭. 자는 의진이며 후한말의 대신으로 안정군 조나현 사람인데 영제 때 북지태수를 지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좌중랑장에 임명되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화궁으로 진압해 거기 장군 겸 기주목이 되고 그 이후에 봉해졌습니다. 황보숭은 황건적을 토벌하는 사령관에 오른 후 환관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감옥에 갇힌 노식을 풀어주었는데 이로 인해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동탁이 죽자 여포 이숙과 함께 동탁의 본거지를 치는 등 후환이 남지 않도록 뒤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삼국지 인물 어디까지 아세요? 제1탄으로 동탁부터 여포까지 삼국지 후환의 인물들이었습니다.